선글라스 벗어달라 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면회실에선 내가 육군대장이고 대통령이야. 당장 선글라스 벗고 머리 박어. 그 순간 면회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늦가을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옵니다. 남해의 파도 소리가 면회 대기열 사이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마음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둘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남해안 청해 기지 정문 앞에는 늦가을에 짙은 바닷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함께 기지 안쪽에서는 오후 훈련을 마친 함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문 앞 대기 공간에는 면회를 온 부모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무거운 캐리어와 보온 가방을 끌고 왔고, 어머니들은 정성스럽게 싼 김과 미역, 전복죽이 담긴 도시락을 품에 안고 계셨습니다. 남해안 특유의 해산물로 가득 찬 음식들이었습니다. 면회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중년 여성이 다른 이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단정한 회색 코트를 입은 그녀의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큰 짐이나 음식 보따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기줄 한쪽 끝에 조용히 서서 정문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그녀의 코트 자락이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의 자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깨는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처럼 완벽한 자세였습니다. 면회 허가증을 확인하겠습니다. 정문 초소의 해군 이병이 대기 중인 면회객들에게 차례대로 신분증과 면회 허가증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들은 하나씩 줄을 서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아들 보러 왔어요. 힘들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면회객들의 대화 소리가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 조용히 초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정확했습니다. 마치 계산된 보폭처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걸어왔습니다. 면회 허가증 부탁드립니다. 초소 근무를 서고 있던 이병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감정의 기복 없이 일정한 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초소 이병이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뒤에서 기다리던 다른 면회객들이 그녀를 힐끗힐끗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분은 왜 혼자 오셨을까요?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 걸까요? 음식도 안 가져오시고 이상하네요. 속삭이는 소리들이 바닷바람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병이 서류를 돌려주며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는 모습도 매우 정확했습니다. 무단의 허투루는 동작이 없었습니다. 정문의 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끽. 오래된 철문 특유의 소리가 바닷바람과 어우러져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철문을 통과하자 기지 안쪽에서는 해군 특전 교육생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발맞춰 걷는 소리와 함께 젊은 목소리들이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선 그녀의 뒤로 다른 면회객들도 하나둘씩 따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서로 어울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갔지만 그녀만은 조용히 혼자서 면회실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기지 내부는 넓은 광장과 여러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멀리 해안가 쪽으로는 특전 훈련장이 보였고 그곳에서는 오후 훈련을 마친 교육생들이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태극기를 세차게 흔들어대고 있었고 깃발이 펄럭이는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와 하나가 되어 들렸습니다. 면회실까지는 약 200m 정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면회객들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효율적인 보폭으로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건물 사이사이로 지나다니는 해군들이 그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다른 면회객들과는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군인처럼 걷네요. 자세가 완전 군인 같은데요. 지나가는 하사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면회실 앞 대기 공간에 도착한 그녀는 벽 한쪽에 기대어 서서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면회 시간까지 15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335 모여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말로는 바다 훈련이 정말 힘들다던데요. 특전 교육은 원래 그렇죠. 애들이 고생해야 진짜 해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하지 않고 조용히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지만 동시에 강단 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녀가 작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이 지난주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 봉투가 바닷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봉투 위에는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주소가 보였습니다. 그녀가 편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면회객 여러분,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자 대기하고 있던 부모들이 하나둘씩 일어섰습니다. 그녀도 편지를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면회실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하며 걸어갔지만 그녀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만날 아들에 대한 간절함이 그녀의 단정한 발걸음에 배어 있었습니다. 면회실 문 앞에 도착한 순간 그녀가 잠시 멈춰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닷바람 냄새와 함께 기지 특유의 쇠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어깨를 곧게 펴고 면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면회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따뜻한 온기와 함께 북적거리는 소리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넓은 면회실에는 이미 여러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곧 시작될 면회를 기다리며 설렘 가득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은 청해 기지에서 가장 밝고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실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벽면에는 해군의 역사와 특전사의 훈련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깔끔한 리놀륨이 깔려 있었고 그 위에 긴 테이블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이미 면회객들이 자리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테이블 위에 가득 펼쳐진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새벽부터 준비했을 법한 정성스러운 도시락들이 하나둘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윤이가 좋아하는 전복죽이에요. 어제 시장에서 싱싱한 전복 사서 밤새 끓였어요. 한 어머니가 보온통을 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김도 직접 구웠고요. 남해산 김이라 맛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요. 옆자리 어머니도 큰 김 포장지를 펼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왔어요. 여기 바다에서 잡힌 갈치라 비린내도 안 나고 정말 맛있어요. 또 다른 테이블에서는 아버지가 대형 밀폐 용기를 열며 말했습니다. 반찬통만 10개는 좋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실 전체가 마치 큰 잔치집처럼 활기에 넘쳐 있었습니다. 각 테이블마다 펼쳐진 음식의 종류와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미역국, 오징어 무침,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깍두기, 동치미까지.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정겨운 반찬들이 테이블마다 가득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계란말이에요. 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돌돌 말아놓은 계란말이를 자랑했습니다. 특히 바다 훈련하고 나면 짠맛 나는 음식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을 평소보다 조금 세게 했어요. 저기요, 혹시 아드님이 몇 기수세요? 우리 애랑 같은 기수일 수도 있겠네요. 테이블 간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아, 우리는 328기예요. 어머, 우리랑 같네요. 그럼 같이 훈련받는 거네요. 그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윤서진 소장은 구석진 테이블로 조용히 향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이 가운데 자리를 선호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는 의도적으로 가장 구석진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창가 쪽 끝자리였는데
그곳에서는 면회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의자에 앉으며 작은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을 열어 몇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손수건 하나, 편지 봉투 하나, 그리고 작은 물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테이블들과 비교하면 초라할 정도로 소박한 준비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여전히 풍성한 음식 자랑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새우젓 직접 담가서 만든 김치예요. 우리 아들이 이 김치만 있으면 밥 2그릇도 뚝딱 해치워요. 저는 멸치 육수 우려서 미역국 끓여왔어요. 칼슘도 보충하고 성장에도 좋다고 하잖아요. 음식 냄새가 면회실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갓 지은 밥 냄새, 끓인 국물 냄새, 구운 김 냄새가 어우러져 마치 집 부엌에 온 것 같은 포근함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의 온도도 음식들의 온기 때문에 더욱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자신의 소박한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것이 아들에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해상에서 특수작전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고 어제 새벽에야 기지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지쳐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준비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가 그녀를 힐끗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저분은 왜 음식을 안 가져오셨을까요? 아들이 얼마나 아쉬워할까요? 그 목소리가 의도한 것보다 크게 들렸고 윤서진 소장의 귀에도 닿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요즘 젊은 어머니들은 정성이 부족해요. 우리 때는 아들 면회 온다고 하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는데 특히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는 집 음식이 얼마나 그리운지 아실 텐데. 윤서진 소장은 그런 시선들과 속삭임들을 느끼면서도 표정에 변화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랜 군 생활을 통해 이런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판단받는 것, 오해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면역이 생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다른 어머니들처럼 정성스러운 음식을 해주지 못하는 것이 정말 미안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일과 어머니로서의 역할 사이에서 느끼는 영원한 딜레마도 다시 한번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녀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너머로는 청해 기지의 훈련장이 보였고 그곳에서는 다음 시간 훈련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면회실 안의 대화는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낸 편지에 보니까 바다 훈련이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야간에 바다에 들어가는 훈련은 정말 무섭다고. 저희 아들도 그런 얘기했어요. 차가운 바닷물에 몇 시간씩 있어야 한다고. 특전사 훈련이니까 원래 힘든 거 아닌가요? 남자들이 그 정도는 해야 진짜 군인이 되는 거지. 아버지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그런 대화들을 들으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걱정하는 그 훈련들을 자신이 직접 설계하고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받고 있는 훈련의 강도와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야간 바다 침투 훈련, 수중 폭파 훈련, 극한 상황 생존 훈련. 그 모든 훈련 과정을 자신이 감독하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훈련을 지켜보면서 저 중에 내 아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파오기도 했습니다. 그때 면회실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분 자세 좀 보세요. 완전 군인 같지 않아요. 앉아있는 자세가 너무 반듯해요. 몇몇 면회객들이 윤서진 소장을 바라보며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어깨 펴고 앉은 모습이 마치 군인처럼 보여요. 혹시 군 관련 일 하시는 분 아닐까요? 과거에 여군이셨을 수도 있고요. 추측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음식은 안 가져오셨을까요? 아무리 바빠도 아들 면회에는 뭔가 준비해 오는 게 상식 아닌가요?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섞여 들렸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자세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똑바로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고 억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면회실 입구 쪽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교육생들이 입장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에 면회실 전체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아들들을 만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윤서진 소장도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곧 만날 아들 앞에서는 소장이 아닌 그냥 어머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아들이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날이 올까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군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의 따뜻한 온기와 달리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던 그때 갑자기 군화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이고 단단한 발걸음 소리였습니다. 면회실 입구 쪽에서 해군 하사 한 명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명수 하사였습니다. 나이는 32살 군생활 12년 차의 베테랑 부사관이었습니다. 키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청해 기지에서 보급과 면회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특히 규정 준수에 관해서는 융통성이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명수 하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면회실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면회 질서 유지와 규정 위반 사항 점검이 그의 주요 업무였습니다.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군대는 규정이 생명이다. 규정이 무너지면 군기가 무너지고 군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그의 시선이 면회실을 천천히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각 테이블의 상황을 점검하고 면회객들의 복장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면회객들은 단정한 복장에 예의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유독 거슬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검은 선글라스를 쓴 여성이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었지만 이명수 하사는 당연히 그녀의 정체를 알 리 없었습니다. 그가 보기에는 그냥 예의 없는 면회객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이명수 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면회실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다니. 이는 명백한 예의 위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면회객들과 달리 음식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불성실하고 불손한 태도로 보였습니다. 면회객 여러분. 이명수 하사가 면회실 전체에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면회 중에는 질서를 지켜주시고 특히 복장과 예의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적인 톤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규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서진 소장은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 변화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명수 하사가 천천히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주변 면회객들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기요 어머니. 이명수 하사가 윤서진 소장의 테이블 앞에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면회실에서는 선글라스를 벗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도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이명수 하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불쾌감이 묻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주셔야죠. 주변 테이블에서 면회객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왜 저러시는 거죠? 작은 속삭임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벗을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명수 하사는 그것을 단순한 고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양해요. 이명수 하사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분들은 다 예의를 지키고 계시는데 왜 혼자만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의 말이 면회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면회실 전체의 관심이 완전히 그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면회객들은 수저를 내려놓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색하고 무거운 분위기가 면회실을 감쌌습니다. 특별 대우라고 하셨는데요. 윤서진 소장의 목소리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정중했지만 저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특별 대우를 요구했습니까? 이명수 하사는 그녀의 변화된 어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아니 그럼 뭡니까? 선글라스 하나 벗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다른 분들 다 보고 계신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그 순간 윤서진 소장의 손이 테이블 위 선글라스에 향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선글라스 다리를 살짝 만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미세한 흉터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칼에 베인 듯한 자국, 화상을 입은 듯한 흔적, 그리고 오랜 시간 굳은 일을 해서 생긴 굳은 살들이 선명했습니다. 평범한 주부의 손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머나 저분 손 좀 보세요. 옆 테이블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흉터가 어떻게 저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일까요? 하지만 이명수 하사는 여전히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선글라스를 벗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서 벗어주세요. 다른 분들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윤서진 소장이 손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지 않은 채로 말이었습니다. 하사님, 제가 지금 어떤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이명수 하사가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면회객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미안하다며 순순히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면회실 예의 규정이요. 선글라스 착용 금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이명수 하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규정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윤서진 소장의 질문이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모든 군사 규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면회객의 복장에 관한 세부 규정까지 말이었습니다. 그건 이명수 하사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명문화된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 반박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관례와 규정은 다른 것 아닙니까? 윤서진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군인이라면 규정과 관례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이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예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뭔가 이상해요. 군인 같아요. 한 면회객이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말하는 것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평범한 민간인 같지 않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당당하시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사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명수 하사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면회실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이명수 하사가 다른 논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 아드님이 어머니 표정을 제대로 볼 수 없잖아요. 그것은 저와 제 아들 사이의 문제입니다. 윤서진 소장의 대답이 단호했습니다. 타인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이라고요. 이명수 하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기지의 면회 관리 담당 하사입니다.
당연히 관여할 권한이 있죠. 권한이라고 하셨는데요. 윤서진 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키는 168cm였고 이명수 하사와 비슷한 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어서자 왠지 더 커 보였습니다. 그 권한의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십 년간 지휘관 자리에서 단련된 권위가 배어 있었습니다. 부하를 다룰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이명수 하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기세에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면회객한테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대체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면회실 전체가 이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승부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하사와 면회객 사이의 단순한 갈등이 아닌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면회실 입구에서 새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무거운 군화 소리였습니다. 더 높은 계급의 간부가 오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조짐이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의 눈빛은 누구도 볼 수 없었지만 그녀의 자세에서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갈등이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면회실 뒤편 문이 열리며 교육생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수 하사와 윤서진 소장의 팽팽한 대결 상황에도 불구하고 면회의 진짜 주인공들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교육생 입장하겠습니다. 면회실 관리 요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긴장된 분위기가 순식간에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모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입구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명수 하사도 잠시 갈등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온 교육생은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젊은이였습니다. 해군 특전사 교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 여기저기에 훈련의 흔적들이 선명했습니다. 소매 끝부분은 약간 헤어져 있었고 무릎 부분에는 기어다닌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아, 여기. 한 어머니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 교육생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면회실 곳곳에서 이런 반가운 재회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교육생들이 차례로 들어왔습니다.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가족을 만나는 기쁨으로 얼굴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특히 눈빛만은 또렷하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들의 눈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진 소장의 시선이 입구에 고정되었습니다. 익숙한 실루엣이 문 너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178cm 정도 되는 건장한 체격 하지만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습니다. 한도윤 일병이었습니다. 21살 윤서진 소장의 하나뿐인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면회실로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다른 교육생들과 마찬가지로 해군 특전사 교육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유독 깊은 지쳐있음이 보였습니다. 눈 아래쪽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패여 있었고 볼은 지난 면회 때보다 훨씬 여위어 있었습니다. 엄마. 도윤이가 어머니를 발견하고 조용히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그의 성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차분하고 신중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아들을 보는 순간 모든 갈등을 잊었습니다. 이명수 하사와의 대립도 주변의 시선들도 모두 사라지고 오직 아들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이가 어머니의 테이블로 걸어오면서 다른 테이블들을 힐끗힐끗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테이블이나 풍성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끓고 있는 곳도 있었고 갓 튀긴 전이 쌓여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정겨운 음식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어머니의 테이블은 너무나 소박했습니다. 작은 손수건과 편지 봉투 그리고 물병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이의 마음에 잠시 아쉬움이 스쳤지만 곧 그 감정을 감추고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윤서진 소장이 아들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며 물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얼굴에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도윤이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더 걱정될까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윤서진 소장은 아들의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오랜 군 생활 경험으로 사람의 진짜 상태를 파악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아들이 애써 괜찮은 척하는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정말 괜찮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녀가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아들의 볼이 지난번보다 훨씬 홀쭉해진 것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훈련이 좀 빡세긴 해요. 도윤이가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그러니까 저만 힘든 건 아니에요. 동기들이랑 같이 버티고 있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아, 이거 봐. 엄마가 좋아하는 잡채도 해왔고 갈비찜도 있어. 우와, 진짜요? 부대 밥만 먹다가 이런 거 보니까 눈물 날 것 같아요. 도윤이가 그 소리를 들으며 잠깐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어머니 테이블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의 표정에 잠시 아쉬움이 스쳤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윤서진 소장이 아들의 마음을 읽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음식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도윤이가 급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와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면회도 못 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른 교육생들의 풍성한 면회 음식을 보니 더욱 그랬습니다. 집 음식이 그리운 것은 모든 군인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처럼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주지 못한 것이 너무나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훈련은 어때? 많이 힘들지? 그녀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들의 실제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도윤이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어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떤 게 제일 힘드니? 윤서진 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아들이 받고 있는 훈련의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바다 훈련이요. 도윤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특히 야간 수영 훈련이 제일 무서워요. 깜깜한 바다에 들어가야 하는데 파도가 높을 때는 정말.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윤서진 소장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야간 바다 침투 훈련은 해군 특전사 교육 과정에서 가장 위험하고 힘든 훈련 중 하나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그 훈련을 설계하고 감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수 훈련도 힘들어요.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숨을 오래 참아야 하는데 가끔 정말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폐가 터질 것 같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하는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물론 답을 알고 있었지만 아들의 경험을 듣고 싶었습니다. 기본이 3분이에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더 오래 참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관님들이 이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그때 도윤이가 다리를 살짝 주물렀습니다. 그의 종아리에 경련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바다에서 훈련하면서 근육이 굳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프니? 윤서진 소장이 아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금요. 차가운 바닷물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다리에 쥐가 자주 나요. 도윤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도 훈련 중에 쥐가 나서 거의 물에 빠질 뻔했어요. 윤서진 소장이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어머니의 손길이었습니다. 도윤이는 그 온기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왜 이렇게 거칠까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손이 많이 거칠어졌네요. 도윤이가 어머니의 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그래, 일을 좀 하다 보니. 윤서진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친 손은 수십 년간의 훈련과 작전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힘드세요? 도윤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자주 출장을 가고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힘든 일인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 엄마도 견딜 수 있어. 그녀가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너처럼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포기하지 않고요? 도윤이가 어머니의 말에서 묘한 무게를 느꼈습니다. 단순한 회사 일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 힘들 때마다 생각해. 엄마도 너 같은 나이에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까지 버텨냈다고. 윤서진 소장의 목소리에 깊은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어요? 도윤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강하고 의연한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물론이다. 나도 21살 때는 매일이 힘들었어. 윤서진 소장이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특수부대에 갓 입대했던 그때 매일이 지옥과 같았던 시절을 말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도윤이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경험에서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목표가 있었거든.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 윤서진 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처럼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이 있었지. 지켜야 할 것들이요? 도윤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엄마가 너를 믿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그녀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때 이명수 하사가 다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자의 따뜻한 시간이 다시 한번 시험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이명수 하사가 다시 윤서진 소장에게 다가오려던 바로 그때 면회실 입구에서 새로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하사의 것보다 훨씬 무겁고 당당한 군화 소리였습니다. 또각또각 규칙적이면서도 권위가 느껴지는 발걸음이었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모든 교육생들이 반사적으로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높은 계급의 간부가 온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도윤이도 어머니와의 대화를 멈추고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우 중대장이 면회실로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32살 해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키가 180cm가 넘는 큰 키에 어깨가 넓었고 얼굴에는 신임 지휘관 특유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근 이 부대에 부임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강한 카리스마로 부하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박중대장 뒤로는 최용태 대위가 따라왔습니다. 나이는 29살 갑판 출신으로 부사관에서 간부로 진급한 케이스였습니다. 키는 박중대장보다 작았지만 더욱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눈빛에는 현장에서 단련된 특유의 거칠음이 있었습니다. 부사관 시절부터 쌓아온 현장 경험으로 인해 이론보다는 실전을 중시하는 성향이었습니다. 이명수 하사가 두 간부를 보자 급하게 다가가 경례를 했습니다. 중대장님, 대위님께 경례. 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상급자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박중대장이 면회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테이블에서는 화기애애한 면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윤서진 소장의 테이블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사? 박중대장이 이명수 하사에게 물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중대장님, 저기 계신 면회객분이 면회실 예의를 지키지 않으셔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수 하사가 윤서진 소장을 가리키며 보고했습니다. 최대위가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윤서진 소장에게 향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쓴 채 당당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의 눈에 거슬렸습니다. 갑판에서 올라온 그에게는 이런 건방진 태도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예의를 안 지키신다는 건가? 박중대장이 구체적인 사항을 물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어달라고 했는데 계속 거부하고 계십니다. 이명수 하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회객분들과 달리 음식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으셨고요. 박중대장과 최대위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신임 지휘관인 박중대장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보여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직접 이야기해 보겠다. 박중대장이 큰 걸음으로 윤서진 소장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최대위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두 간부의 군화 소리가 면회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다른 면회객들과 교육생들이 모두 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입니다. 즐거워야 할 면회 시간에 갑자기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불안해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실까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도윤아. 윤서진 소장이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단련된 군인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중대장이 윤서진 소장의 테이블 앞에 도착하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권위적이었습니다. 면회 진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중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매우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고 보시는지요? 최대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성격상 돌려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다른 부모님들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다들 예의를 지키고 계시는데 혼자만 다르게 행동하시면 곤란하죠. 형평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윤서진 소장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더욱 단단해진 목소리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평성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박중대장이 최대위를 제지하며 직접 나섰습니다. 어머니, 여기는 해군 기지입니다.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선글라스 착용이나 면회 준비 상태 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서진 소장이 박중대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질문은 정확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규정이요? 박중대장이 잠깐 당황했습니다. 사실 명문화된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관례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최대위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규정 이전의 상식의 문제 아닙니까? 아들 면회 와서 선글라스 끼고 앉아있고 음식도 제대로 안 가져오고. 이게 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입니까? 윤서진 소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면회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어깨는 정확히 수평을 이루고 있었으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교육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세. 한 교육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전 군인 자세인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다른 교육생이 동의했습니다. 교범에서 본 것 같은 자세야. 병사들의 반응을 듣고 있던 면회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서 있는 자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혹시 과거에 군대 다니셨나? 박중대장과 최대위도 그녀의 자세를 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일반 민간인이 저런 완벽한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어머니라고 하셨는데요. 윤서진 소장이 최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대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반박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간인한테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뭡니까? 대위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단지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윤서진 소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이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어머니가 아닌 뭔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엄마. 그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괜찮다, 도윤아. 윤서진 소장이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최대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중 대장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억지로 뭔가를 강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면회객분들과의 조화를 위해서. 좋아요? 윤서진 소장이 박중 대장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획일화와 조화는 다른 개념 아닙니까? 박중 대장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박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면회객이라면 죄송하다며 순순히 따를 텐데 이 여성은 달랐습니다. 그때 면회실 한쪽에서 한 교육생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분 정말 교범에서 본 것 같지 않아? 여군 발전사 그 페이지 말이야. 어떤 페이지? 동료가 궁금해했습니다. 해군 특수전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지만 저런 자세를 본 적이 있어. 병사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대위가 참을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어머니. 여기서 말장난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선글라스나 벗고 정상적으로 면회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말장난이라고 하셨군요. 윤서진 소장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질문을 했을 뿐입니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점점 팽팽해졌습니다. 두 간부와 한 면회객 사이의 대립이 격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면회객 쪽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중 대장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면회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도윤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냥 하시는 대로 하세요. 면회가 중단되면 안 돼요. 하지만 윤서진 소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면회 중단의 권한과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녀의 질문이 또다시 정확한 핵심을 찔렀습니다. 박중 대장과 최대위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일까요? 면회실에는 이제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대결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물러설 것인가요? 윤서진 소장은 여전히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선글라스 너머 눈빛을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충분히 위압적이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면회실을 감쌌습니다. 곧 더 큰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예감이 모든 이들의 가슴을 조였습니다. 면회실에 흐르는 팽팽한 침묵이 길어지고 있을 때 갑자기 면회실 뒤편 구석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면회를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김태민 소령이었습니다. 나이는 41살, 해군 사관학교 출신으로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진급 심사에서 연속으로 누락되면서 내심 불만이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여군들이 빠른 속도로 진급하는 것을 보며 뿌리 깊은 편견을 키워왔습니다. 김소령은 키가 17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지만 어깨가 넓고 체격이 좋았습니다. 얼굴에는 18년 군 생활의 연륜이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에는 어딘지 불만스러운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의 조카를 면회왔다가 이 상황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김소령의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그가 갑자기 개입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중 대장과 최대위가 김소령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령님. 두 사람 모두 김소령보다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김소령이 천천히 윤서진 소장의 테이블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권위적이었습니다. 18년 군 생활 동안 쌓인 자신감과 불만이 뒤섞인 걸음걸이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김소령이 박중 대장과 최대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무 민간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도윤이가 긴장하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소령까지 나섰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그냥 하시는 대로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 소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괜찮다. 엄마를 믿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김소령이 윤서진 소장 바로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글라스, 단정한 코트, 그리고 너무나 완벽한 자세. 모든 것이 그의 편견을 자극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소령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태도가 너무 거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만하다고 하셨는데요. 윤서진 소장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김소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장교들에게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고 질문으로 질문에 답하고 민간인이 군인에게 할 태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소령의 큰 목소리에 모든 대화가 멈춰버렸습니다. 다른 면회객들도 이제 완전히 이쪽 상황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김소령이 비웃음을 띠며 말했습니다. 여자가 마치 군대를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성차별 발언이 면회실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 면회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령님, 그런 말씀은? 박중 대장이 당황하며 말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소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해졌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자가 군대를 뭘 알겠습니까? 규정이 어쩌고 권한이 어쩌고 하는데 여자가 그런 걸 안다고요? 윤서진 소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전신에서 느껴지는 기운이 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이런 편견과 싸워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웃긴 건요. 김소령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여자가 해군 특수전 부대 같은 곳을 지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비웃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말에 면회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너무나 노골적인 편견이었습니다. 도윤이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모독당하는 것을 보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령님, 도윤이가 참지 못하고 일어섰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야, 이등병. 김소령이 도윤이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내 어머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도윤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소령에게 대들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계급 사회인 군대에서는 절대적인 질서였습니다. 제 아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윤서진 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확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김소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간인이 소령한테 명령조로 말한다고요? 명령이 아닙니다. 윤서진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청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잘못한 게 없다고요? 김소령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가 저 모양인데 아들이 제대로 교육받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이 윤서진 소장의 마지막 인내심을 건드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독은 참을 수 있어도 아들에 대한 모독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령님. 윤서진 소장이 천천히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확인이요? 김소령이 의아해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겁니까? 윤서진 소장이 휴대전화를 들고 전화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 인사참모부의 직통번호였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정확하고 빠르게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 것일까요? 그리고 무엇을 확인하려는 것일까요?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말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요. 김소령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잠깐, 그게 뭔 소리입니까? 윤서진 소장이 스피커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전화 연결음이 면회실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도윤이의 주먹이 떨리다가 천천히 펴졌습니다. 어머니가 과연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요? 박중대장과 최대위 그리고 김소령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휴대전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자신들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닐까요? 전화 연결음이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은 완전한 정적에 빠져 있었습니다. 오직 전화 연결음만이 긴장감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드디어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남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진 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사참모부장님이신가요? 그 말에 면회실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사참모부장? 해군에서 그보다 높은 자리는 몇 되지 않는 고위직이었습니다. 아, 소장님.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욱 정중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폭탄이 터졌습니다. 소장님이라는 호칭이 면회실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진 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소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소장이라니? 그것도 해군작전 사령부 인사참모부장이 직접 소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면회실에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 너머의 목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소장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이제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습니다. 충격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참모부장님. 윤서진 소장이 전화기를 향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신분에 대해 의심하는 분들이 계셔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신분을 의심한다고요? 소장님을 말입니까? 그 말에 면회실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김소령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박중대장과 최대위도 뭔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여성이 해군 특수전 부대를 지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화기에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참모부장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소장님, 혹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청해 기지 면회실입니다. 그녀의 대답이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청해 기지요? 그럼 혹시... 참모부장의 목소리에 깨달음이 묻어났습니다. 아, 아드님 면회를 가셨군요. 그렇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확인했습니다. 소장님을 의심했다고요? 전화기에서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가 해군 특수전여단 지휘관이신 윤서진 소장님을 의심한다는 겁니까? 폭탄이 터졌습니다. 해군 특수전여단 지휘관 윤서진 소장이라는 정식 직함이 면회실에 울려 퍼진 순간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김소령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해군 특수전여단 지휘관,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장 엘리트 중의 엘리트 부대를 지휘하는 그 소장이라고요? 박중대장과 최대위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던 것인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가장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소장? 그것도 해군 특수전여단 지휘관이라고요? 엄마.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참모부장님, 괜찮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전화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청해 기지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전화기에서 황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 스스로 해결하겠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면회실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천천히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충격과 당황,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이제 충분하십니까? 그녀가 김소령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김소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서진 소장이 천천히 손을 들어 선글라스에 댔습니다. 면회실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손에 집중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베일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선글라스가 벗겨졌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드러났습니다. 날카로우면서도 지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단련된 군인의 눈빛, 수많은 부하들을 지휘해온 지휘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면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히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코트의 앞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가 풀어지면서 코트 안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추가 풀어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에 달린 계급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번쩍이는 금속 재질의 두 개의 별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에서 가장 높은 계급 중 하나였습니다. 박중대장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중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급장 아래쪽에는 또 다른 휘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해군 특수전 휘장이었습니다. 독수리가 닻을 움켜쥐고 있는 모양의 특수한 휘장이었습니다. 그 휘장을 본 교육생들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거. 한 교육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범에서 본 휘장이에요. 맞다. 다른 교육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군 특수전여단 휘장이야.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 부대. 교육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꿈꾸는 최고의 부대, 그 부대의 지휘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윤서진 소장은 코트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해군 정복이 드러났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복에는 수많은 훈장과 기장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각종 전투 훈장, 파병 기장, 우수 지휘관 훈장들이 가슴을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그녀의 경력과 공로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누구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성은 진짜였습니다. 진짜 해군 소장이었고 진짜 특수전여단 지휘관이었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명수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누구를 상대하고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윤서진 소장이 김소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명확한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변해 있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령이 소장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요.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면회실 한쪽에서 한 교육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장님께 경례. 그 외침이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모든 해군들이 일제히 벌떡 일어났습니다. 교육생들, 간부들, 모든 사람이 완벽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소장님께 경례. 또 다른 목소리가 합쳐졌습니다. 소장님께 경례. 세 번째, 네 번째 목소리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면회실 전체가 하나의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소장님께 경례. 폭발과 같은 경례 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마치 천둥과 같았습니다. 박중대장, 최대위, 김소령, 이명수 하사, 모든 간부들이 완벽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무례함을 사죄하는 마음이 그 경례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이도 반사적으로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가 소장이라니요. 지금까지 왜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민간인 면회객들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시받던 여성이 갑자기 모든 사람의 경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그 장엄한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감정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례를 풀어주십시오.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경례를 푸십시오. 박중대장이 큰 소리로 구령을 외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경례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히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면회실은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 면회객을 무시하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해군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에게 경의를 표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그녀가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놀랐지? 엄마.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나도 그냥 내 어머니일 뿐이야. 윤서진 소장이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속일 수도 없었습니다. 진실이 완전히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경례를 풀어주십시오. 윤서진 소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해군들이 일제히 경례를 풀었지만 여전히 긴장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한 면회객을 무시하던 공간이 이제는 해군의 최고 지휘관에게 경의를 표하는 엄숙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김소령은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 채 벌벌 떨고 있었고 박중대장과 최대위는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이명수 하사는 아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윤서진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해군 소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아들의 어머니로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권위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포근한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소장님, 박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말하려 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중대장님, 윤서진 소장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어떤 특별 대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 도윤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소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다른 교육생들과 다른 대우를 받게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먼저 그런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엄마, 제 아들도 다른 교육생들과 똑같이 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이 되는 길입니다. 윤서진 소장의 말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급이나 배경이 아닌 실력과 노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군대의 본질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박중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소장님께 무례를 범한 것은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윤서진 소장이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도 반성합니다.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테니까요. 김소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는 그의 목소리가 계속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군대를 뭘 알겠냐고 특수전 부대를 지휘할 수 없다고 했던 그 말들이요. 소령님, 윤서진 소장이 김소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소령님의 사과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소령이 더욱 당황했습니다. 사과도 받지 않는다니요? 대신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성별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능력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김소령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18년 군 생활 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윤서진 소장이 다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소장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도윤아, 궁금한 것이 많지? 네, 엄마. 도윤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많아요. 어떻게 엄마가 소장님이 될 수 있었나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윤서진 소장이 자리에 앉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계급장이 달린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손길은 여전히 따뜻한 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21살 때 이야기부터 해줄까? 그때는 나도 너처럼 해군에 갓 입대한 새내기였어. 21살에 입대하셨어요? 도윤이가 놀랐습니다. 그럼 엄마도 저와 같은 나이에. 그래, 똑같았지. 아니, 어쩌면 너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윤서진 소장의 기억이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2003년 2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해군에서 여성이 특수전 분야에 진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남자들만의 세계였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었고 편견도 심했어. 그녀의 목소리에 그때의 힘겨웠던 기억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도윤이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경험에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힘을 찾고 싶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지. 윤서진 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있었어. 언젠가는 이 편견을 깨트리겠다는 목표가.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박중 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처음 특수전 분야에 지원하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윤서진 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첫날부터 지옥이었어요. 남자 교육생들은 저를 동료로 보지 않았거든요. 장애물 정도로 생각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최대위가 궁금해했습니다. 갑판에서 올라온 그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새로웠습니다. 첫 주에 체력 측정이 있었는데 남자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윤서진 소장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시에는 여자 기준이 따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냈어요. 남자 기준으로도 상위 10% 안에 들었죠. 그녀의 말에 면회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남자 기준으로 상위 10%라니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 다음엔 더 어려운 시험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떤 시험들이요? 박중 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상 생존 훈련이었는데 차가운 바다에서 이틀 밤을 버텨야 하는 거였어요. 윤서진 소장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때가 2월이었는데 바닷물이 정말 차가웠죠. 남해 바다라고 해도 겨울이면 얼음처럼 차가웠거든요. 견딜 수 있으셨어요? 도윤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훈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에 포기하고 싶었어요. 너무 추워서 의식을 잃을 뻔했거든요. 윤서진 소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뿐만 아니라 나 다음에 올 여성들을 위해서도 포기할 수 없었죠. 그 말에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개인의 성취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위해 싸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텼죠. 윤서진 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체온이 너무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갔지만 훈련은 완주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최대위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저도 그 훈련 받아봤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남자들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교관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윤서진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차피 며칠 못 가서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버티니까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어요? 도윤이가 계속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실전 훈련이 시작됐죠. 야간 침투, 수중 폭파, 인질 구출 같은 고난도 훈련들이었어요.
윤서진 소장이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생사를 넘나드는 훈련이었어요. 생사를 넘나든다니요? 면회실에 있던 민간인 어머니 한 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건가요? 특수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윤서진 소장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적의 후방에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니까 위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때 도윤이가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엄마, 그럼 제가 지금 받고 있는 훈련도. 그래, 내가 설계한 거야. 윤서진 소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받고 있는 모든 훈련 과정을 내가 직접 감독하고 있어.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이 받고 있는 고된 훈련을 어머니가 직접 만들고 감독하고 있다니요. 그럼 엄마는? 도윤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있었어. 매일 밤 훈련 보고서를 봤거든. 윤서진 소장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야간 수영 훈련에서 고생하는 것도 잠수 훈련에서 거의 포기할 뻔한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런데 왜? 도윤이가 억울해했습니다. 왜 도와주지 않으셨어요? 도와줄 수 없었어. 윤서진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진정 너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만약 내가 개입했다면 너는 진짜 실력을 키울 수 없었을 거야. 그 말에 주변에서 듣고 있던 간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아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울 수 없었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대신 마음으로는 항상 응원했어. 윤서진 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기를 매일 밤 기도했지. 엄마. 도윤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그런데 어떻게 계속 진급하실 수 있으셨나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은 없으셨나요? 많았죠. 윤서진 소장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특히 지휘관 보직을 맡을 때마다 반대가 심했어요. 여자가 남자 부하들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겠냐는 거였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박중 대장이 궁금해했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어요. 윤서진 소장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말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실력으로 보여줘야 해요. 제가 지휘한 부대는 항상 최고 성과를 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둘씩 인정해주기 시작했죠.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최대위가 물었습니다. 2013년에 소말리아 해적 소탕 작전이 있었어요. 윤서진 소장이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선이 납치됐는데 제가 구출 작전을 지휘했죠. 정말요? 도윤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뉴스에서 본 그 작전이요? 그래, 그때가 내가 대령일 때였는데 작전 성공 후에 소령 진급이 확정됐어. 윤서진 소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원들을 모두 무사히 구출했거든. 대단해요, 엄마. 도윤이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쉽지 않았어. 윤서진 소장이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여성 지휘관의 성공 사례라고 했는데 그냥 지휘관의 성공 사례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요? 도윤이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한 아직 완전한 인정이 아니라는 뜻이거든. 윤서진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언젠가는 성별에 관계없이 그냥 유능한 지휘관으로 평가받는 날이 오겠지. 그날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중 대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소장님을 뵙고 느꼈거든요. 정말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고맙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도윤이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을게요. 앞으로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버틸게요. 그래, 하지만 무리하지는 마라. 윤서진 소장이 당부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과 무모한 것은 다르거든. 네, 알겠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말에 더욱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수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고. 하사님도 본분을 다한 것뿐이에요.
윤서진 소장이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원칙을 지켜주세요. 다만 좀 더 유연하게. 네, 소장님. 이명수 하사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대립과 갈등은 사라지고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더 이상 의심받는 면회객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존경하는 지휘관이자 한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면회실의 분위기가 따뜻하게 정착된 가운데 윤서진 소장이 아들을 다시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의 얼굴에는 여전히 깊은 피로가 어려 있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도 지난 면회 때보다 더 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체를 알게 된 지금 그는 더욱 솔직해질 수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는 엄마한테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어떤 훈련이 제일 힘드니? 윤서진 소장이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도윤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훈련들을 직접 설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보니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거의 모든 훈련이 힘들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야간 바다 훈련이 제일 무서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바닷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파도가 높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제일 힘드니? 윤서진 소장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아들의 경험을 통해 자신이 만든 훈련의 실제 강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밤에 바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도윤이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도 못 쓰고 달빛만 의지해야 하는데 구름이 끼면 정말 암흑이에요. 그 상황에서 목표 지점까지 수영해서 가야 하는데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니? 박중 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있었지만 교육생의 입장에서 듣는 이야기는 새로웠습니다. 일단 멈춰서 별자리를 확인해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교관님들이 가르쳐 주신 대로 북극성을 찾아서 방향을 잡는 거죠. 하지만 파도가 높으면 그것도 쉽지 않아요. 윤서진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런 훈련을 수없이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잠수 훈련이에요. 도윤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암흑 잠수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암흑 잠수요? 면회실에 있던 민간인 어머니 한 분이 궁금해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밤에 바닷속 깊은 곳으로 잠수하는 거예요. 도윤이가 설명했습니다. 수심 15m 정도까지 내려가서 임무를 수행하는 훈련인데 정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손을 앞에 대도 안 보일 정도로 캄캄해요. 그 상황에서 어떤 임무를 하는 건가요? 최대위가 물었습니다. 잠수함 바닥에 붙어있는 모의 폭탄을 제거하거나 적의 함정에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훈련이에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어서 숨을 오래 참아야 하는데 긴장하면 공기가 더 빨리 떨어져요. 윤서진 소장이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설계한 훈련이지만 아들이 직접 겪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숨을 참는 시간은 얼마나 되니? 기본이 3분이에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더 오래 참아야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목표는 5분이에요. 지금은 4분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4분이면 대단한데? 이명수 하사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해봤는데 2분도 힘들던데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물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을 때요. 어디가 위인지 아래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패닉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 윤서진 소장이 물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기포를 따라가요. 도윤이가 설명했습니다. 숨을 조금 내뱉어서 기포가 올라가는 방향을 보는 거예요. 그게 위쪽이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산소를 낭비하는 거라서 최후의 수단이에요. 정말 위험한 훈련이네요. 면회실에 있던 다른 부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는 없나요?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교관님들이 정말 철저하게 안전 관리를 해주시거든요.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힘들어요. 정신적으로요? 박중대장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물속에 혼자 있으면 정말 고립된 기분이에요. 도윤이가 설명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내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려요. 그때 정말 무서운 생각들이 들어요. 어떤 생각들? 윤서진 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요. 도윤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이런 힘든 일을 하고 있지? 차라리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말에 면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젊은 교육생이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이 생생하게 전해졌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니? 윤서진 소장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생각을 해요. 도윤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힘들 때 어떻게 버텨냈을까?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윤서진 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마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도윤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훈련들을 다 이겨내신 분이니까요. 그때 윤서진 소장이 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의 기지의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에서 자신도 수없이 훈련받았고 지금은 아들이 그 바다에서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엄마도 그 바다에서 훈련받았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너와 똑같은 훈련을 받았지. 정말요? 도윤이가 눈을 빛냈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너보다 더 힘들었을 거야. 윤서진 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훈련이 더 거칠었거든. 안전 장비도 지금만큼 좋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더 거칠었나요? 최대위가 궁금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암흑 잠수 훈련에서 위급 상황 대처 훈련이 더 빈번했어요. 윤서진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장비를 고장 내거나 산소 공급을 중단하는 훈련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도윤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 윤서진 소장이 말했습니다. 당황하면 산소 소모가 급격히 늘어나거든. 천천히 상황을 파악하고 매뉴얼대로 대처하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도윤이가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가끔 정말 포기하고 싶거든요. 윤서진 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표가 있었거든. 단순히 훈련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표가. 어떤 목표였나요? 박중대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었어. 윤서진 소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어. 도윤이가 어머니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목표가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목표가 있어야 할까요? 내가 정하는 거야. 윤서진 소장이 대답했습니다. 남이 정해주는 목표는 진짜 목표가 아니거든. 저는 도윤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처럼 훌륭한 해군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후배들을 잘 가르치는 교관이 되고 싶어요. 좋은 목표네. 윤서진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의 고통도 의미가 있는 거야. 그때 김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2018년 아덴만 작전 때였어요. 윤서진 소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적들이 우리 어선을 납치했는데 구출 작전을 지휘해야 했거든. 어떤 점이 힘드셨나요? 도윤이가 궁금해했습니다. 인질들의 생명이 내 결정에 달려 있었어. 윤서진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그 책임감이 정말 무거웠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박중대장이 물었습니다. 훈련을 믿었어. 윤서진 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모든 훈련, 쌓아온 모든 경험을 믿고 최선을 다했지. 그리고 운 좋게 성공할 수 있었어. 그 이야기를 들으며 도윤이가 깨달았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힘든 훈련들이 모두 나중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요. 엄마, 저도 앞으로 훈련이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그래, 하지만 기억해. 윤서진 소장이 당부했습니다. 진짜 강함은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도윤이가 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되 현명하게 하는 거야. 윤서진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동료들과 협력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이지. 그때 창밖에서 바닷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면회실 창문이 살짝 흔들렸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바다가 너를 만들어줄 거야. 윤서진 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하지만 결국 너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네, 엄마. 도윤이가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 바다를 이겨내겠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엄마처럼 될 거예요. 윤서진 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이미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만 있으면 돼. 그 순간 어머니와 아들은 창밖의 바다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는 넓고 푸른 수평선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도 같은 바다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바다가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도윤이에게는 확실한 나침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가장 소중한 유산, 바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면회실 곳곳에서 작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아쉬운 작별 인사가 이어지고 있었고 어머니들은 아들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 소장의 테이블만은 여전히 특별한 분위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이쪽을 향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호기심이 아닌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면회 종료 10분 전입니다. 면회객 여러분께서는 마무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울려 퍼지자 면회실 전체에 아쉬움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웠던 시간이 끝나간다는 신호였습니다. 윤서진 소장도 그 방송을 들으며 아들과의 마지막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제 엄마가 가야겠다. 윤서진 소장이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다 됐구나. 네, 엄마. 도윤이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때 윤서진 소장이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처음에 준비했던 바로 그 편지였습니다. 면회가 시작될 때는 이것밖에 줄 게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제 보니 이게 가장 소중한 선물인 것 같구나. 이거 읽어봐. 엄마 마음이 다 담겨 있어. 도윤이가 편지를 소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도윤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읽어요? 혼자 있을 때 천천히 읽어라. 윤서진 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힘들 때 힘이 될 말들을 써놨어. 그리고 엄마가 너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짜 이야기도. 고마워요, 엄마. 도윤이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편지는 어머니가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음식보다 어떤 물건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다음 면회 때도 와주실 거죠? 물론이다. 윤서진 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나는 그냥 도윤이 어머니로 올 거야. 소장이 아니라. 네, 알겠어요.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됐어요. 그때 박중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소장님,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대장님. 윤서진 소장이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생들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제 아들을요. 네, 소장님. 박중대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등병 한도윤을 꼭 훌륭한 해군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대위와 이명수 하사도 하나둘씩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김소령만은 여전히 구석에 서서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지만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는 아직 어려워 보였습니다. 수십 년간 가져온 생각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김소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령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톤이었습니다. 소장님. 김소령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했거든요. 하지만 미워한다고 세상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이해시켜야 해요. 면회 종료 5분 전입니다. 최종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작별할 시간이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이 코트를 다시 정리하며 계급장을 가렸습니다. 다시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힘내거라. 윤서진 소장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엄마가 항상 내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바다가 아무리 거칠어도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포기하지 마라. 네, 엄마. 도윤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꼭 견뎌낼게요. 그리고 기억해. 윤서진 소장이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사람이 아니야. 동료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면회 종료되었습니다. 교육생 여러분은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방송이 울렸습니다.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이가 일어서서 어머니에게 정중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어머니께 경례. 그 경례를 본 다른 교육생들도 하나둘씩 일어서서 윤서진 소장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소장님께 경례. 곧 면회실 전체가 다시 한번 장엄한 경례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에는 작별의 경례였습니다. 경례를 받으며 윤서진 소장은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교육생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였습니다. 그들을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그녀가 교육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희망입니다. 교육생들이 차례로 면회실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는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바라보며 나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가 물려준 정신적 유산을 가슴에 안고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윤서진 소장도 다른 면회객들과 함께 면회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많았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청해 기지 정문까지 걸어가는 동안 다른 면회객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들도 부디 잘 부탁드려요. 그들의 시선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호기심이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문에 도착했을 때 윤서진 소장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청해 기지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극기가 바닷바람에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고 멀리서는 교육생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 소리 속에 도윤이의 목소리도 섞여 있을 것입니다. 훈련장에서는 오후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교육생들이 대열을 이뤄 행진하고 있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힘차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윤서진 소장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들이 바로 조국의 바다를 지킬 미래의 전사들이었습니다. 정문을 나서며 그녀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조정하는 순간 거울에 기지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펄럭이는 태극기, 훈련하는 교육생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령 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차를 몰고 기지를 떠나면서 윤서진 소장은 오늘의 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을 만나러 온 것이었는데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소령 같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오늘 한 발자국 더 나아갔다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가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해안에 부딪히며 흰 포마를 일으키고 있었고 그 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저 바다에서 자신도 훈련받았고 지금은 아들이 그 바다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거칠고 아름답습니다. 그 바다가 수많은 해군들을 단련시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윤서진 소장은 그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역할도 그 바다와 비슷한 것 같다고. 때로는 거칠게, 때로는 부드럽게 후배들을 단련시키는 것. 차창 밖으로 또 다른 해군 기지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도 젊은 해군들이 훈련받고 있을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들의 부모들도 오늘 윤서진 소장처럼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내일이 되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청해 기지에서는 도윤이와 동료들이 새로운 훈련을 받을 것이고 윤서진 소장도 자신의 임무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도 김소령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능력을 의심받는 일들도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처럼 한 사람씩 한 걸음씩 변화시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입니다. 도윤이와 같은 젊은 해군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능력으로만 평가받는 군대를 만드는 것. 그것이 윤서진 소장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오늘 면회실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목표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 황금빛 길이 만들어졌고 파도들이 그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 바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바다도 때로는 폭풍우를 몰고 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서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청해 기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졌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곳에 있는 아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도윤이는 또 다른 훈련을 받을 것이고 어머니가 준 편지를 읽으며 힘을 낼 것입니다.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끝없이 밀려오고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파도처럼 도전과 극복의 과정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파도가 주는 선물입니다. 윤서진 소장의 차가 석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입니다. 바다는 내일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고 젊은 해군들도 그 바다에서 꿈을 키워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어머니가 아들을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일상입니다. 평범하지만 숭고한 조용하지만 위대한 이야기들 말입니다.